unfold. 자, 오늘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정말 놀라운 국면 통합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1997년 외환위기. 그때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998년, 나라가 말 그대로 부도 직전까지 몰렸을 때였죠. 이때 무려 351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자는 목소리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반지, 아이들 돌반지,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까지. 저마다 간직해온 소중한 금부채를 내놓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우리에겐 정말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죠. 자, 이렇게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섰는데요. 이 뜨거운 애국심이 만들어낸 결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를 좀 보세요. 참여한 사람만 351만 명. 당시 인구의 거의 8%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모인 금이 자그마치 227톤. 이걸 달러로 환산하니까 22억 달러가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IMF에서 빌려온 긴급 구제금융의 10%를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아니 금으로 갚은 셈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요,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면서 잘 나가던 경제가 어쩌다가 국민들이 장롱 속 금까지 꺼내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했던 걸까요? 이 위대한 희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1997년 붕괴 직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경고 신호들이 있었는지 말이죠. 보시면요, 1995년까지만 해도 수출 증가율이 30%가 넘었어요. 엄청났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3.7%로 뚝 떨어집니다. 왜냐? 우리가 믿었던 반도체 가격이 그야말로 폭락해버렸거든요. 수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지죠. 경상수지 적자가 1년 새 거의 3배나 불어나면서 IMF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수준에 거의 다다랐던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만기 불일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금융회사들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자가 싸다는 이유로 1년만 쓰고 갚아야 하는 급전을 잔뜩 빌려와서는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장기 프로젝트에 왕창 투자해버린 거죠. 이건 뭐 거의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위험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갚아야 할 빚 중에 무려 61%가 1년 안에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은행들이 야, 이제 만기 연장 없어. 돈 내놔!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외국에서 돈 빌려준 곳들이 만기 연장을 안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불과 몇 주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1월 21일, 정부는 결국 IMF에 손을 벌리죠. 금리는 20% 넘게 폭등하고 나라의 달러 창고는 텅텅 비어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환율이 2,000원 가까이 치솟는 그야말로 국가부도의 날이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게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정말 영웅적인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순수한 애국심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도치 않은 비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금 시장에 갑자기 200톤이 넘는 금이 매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갑자기 시장에 배추가 엄청나게 풀리면 배추값이 폭락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금을 내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스스로 금값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만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귀한 자산을 가장 헐값에 팔아치운 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경제가 좀 안정되고 나서 금값이 다시 올랐을 때 우리는 그 금을 다시 비싸게 사와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뼈아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요, 이런 경제적인 손실은 사실 앞으로 나올 이야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장롱 속 갑옷까지 꺼내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부 대기업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어두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금지금이라는 걸 이용한 사기 수법인데요. 이게 좀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서 금을 샀다가 다시 대기업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밉니다. 이때 부가세 10%가 붙겠죠? 근데 이 유령 회사는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럼 대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 금을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꾸며서 자기가 내지도 않은 부가세 10%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국민 세금을 빼돌리고 수출 실적은 부풀려서 은행 대출까지 더 받아낸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수법 아닙니까? 자, 이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351만 명의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22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우그룹 한 곳에서만 저지른 분식회계, 즉 회계 사기 규모로 추징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70억 달러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위대한 희생이 한 기업의 거대한 탐욕 앞에서 정말 초라해 보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 차이죠. 이 외환위기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IMF 구제 금융체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뿌리부터 바꿔놓았고 그 상처는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삶에 깊숙이 남아있습니다. IMF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내건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직원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업들은 당연히 정규직 뽑기를 꺼려하게 됐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과 몇 년 사이에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급격하게 치솟은 걸 볼 수 있죠. 이때부터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두 개의 다른 사다리가 놓이게 된 거예요. 한번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사다리에 발을 들이면 웬만해서는 정규직이라는 안정적인 사다리로 옮겨 타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던 중산층이 무너져 내렸고요. 성장의 열매는 위로만 쏠리고 아래로는 분배되지 않는 양극화가 고착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처와 불평등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이나 극심한 사회 갈등의 뿌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모으기 운동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위기 앞에서 힘을 합칠 때 그 감동적인 이야기 뒤편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대가를 치르고 또 누가 그 희생을 딛고 이익을 얻어가는 걸까요? 이 질문은 1997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일 겁니다.